자, 추나잇 이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에서 4월 10일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한 백서 발간을 둘러싸고 내부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임시 귀국하는데요. 정치권에선 비명계 구심점으로 김 전 지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죠.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위축되지 말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당선인 13명을 관저로 초청하고 만찬을 하면서 한 이야기라고 전해집니다. 소수 여당이지만 위축되지 말라고 당부한 걸로 전해집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 졌다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대통령 임기는 3년 남았고요. 또 지난 2년도 지금과 비슷한 정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동개혁이라든지 교육개혁, 또 연금개혁, 그리고 의료개혁을 어쨌든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집권당으로서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제 할 일 제대로 해나가자 이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총선 결과만 놓고 보면 이른바 108대 192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야권이 전부 합쳐서 192석이니까 108대 190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면 너무 차이가 커서 이거 갖고 되겠냐 하지만 그러나 이 108석이 우선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저지선이고 대통령 탄핵을 저지할 수 있는 탄핵 저지선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선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최악의 경우에도 대통령과 108석의 집권당이 똘똘 한 몸으로 뭉쳐서 전국 운영을 해나간다면 적어도 세 가지의 이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과 108명의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어떻게 한 몸으로 되느냐 이걸 위한 그 대통령 차원에서의 행보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최악은 피했으니 최악은 면했으니 그리고 협치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러니 당당하게 집권당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해나가자 이런 취지의 만찬 예. 회동을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하니까 당선인들과 함께 그런 혼연일체가 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초선 당선인을 만나고 총선 이후에 당과의 소통을 늘려가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발언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당과의 소통을 늘려가는 걸 마다하거나 아니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소통과 공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는 좀 대통령의 오늘 태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일단 이번 총선에서 기사회생에서 살아 돌아왔잖아요. 당선인들. 그러면 총선 패배 원인을 짓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였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어찌 보면 좀 미안한 마음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는 자리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권 심판론 때문에 결국 이번 선거가 이런 참패로 이어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거나 아니면 당선인들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또 당선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축하를 해준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위축되지 말라, 당당하게 야당하고 맞서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하거나 이렇게 했던 태도하고도 좀 결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것처럼 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과 예산 편성권을 적극 활용하라 이런 말이 진짜로 있었다고 하면 이건 당선인들을 놓고 할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당 지도부와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당을 운영하는 게 좋을지 야당과 어떻게 협상력을 좀 높여나가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더 어울리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이걸 당선인들 앞에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과연 적절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면서 총선 백서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가에 좀 관심이 쏠리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지금 한동훈 책임론을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도 뭐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은 뭐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 눈높이에 볼 때도 부적절하고 마치 이걸 잘못 읽으면 지난 선거보다 6석이나 더 했으니까 우리가 진 게 아니다, 이겼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들 이 국민의힘의 대참패를 놓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일종의 이 패닉 상황, 공황 상황 같은 것들이 그동안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지지자들과 당원들한테 우리가 진 거 아니야? 우리가 사실은 이긴 거야. 이게 그냥 평론가가 얘기한다면 또 혹시 뭐 덕담 차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공천에 책임을 졌던 공관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총선 평가를 하는 백서 작업의 회의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정영환 위원장을 전혀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네. 뭐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이 발언을 들으면서 이런 사람이 공관위원장을 했으니 공천이 그렇게 형편없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저는 지금 총선 백서 작업을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과 더 나가서 뭐 전대 출마 문제까지 예. 자꾸 얽혀 있는데 그렇죠. 제가 우리 정치권 정당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게 패배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다음 선거에서 이겼던 사례는 2012년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당시 민주당이 한상진 전 서울대 교수를 대선 패배 백서 특위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영입을 해서 6개월간 정권을 주고 맡겼습니다. 거기서 나온 보고서대로 그 이후에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주 디테일한 구체적인 어떤 개선 방향과 개혁 대안들이 쭉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민주당의 공감을 얻어서 실제로 그렇게 대부분이 이행이 됐어요. 그 결과가 이 정권 창출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백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 백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든 그 내용에 이를테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들이 불편하다고 예. 이것들이 지금 당장의 정치 행보에 지장이 된다고 이걸 공격을 해버리면 다시 지자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저는 패배보다도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지리멸렬한 모습이 더 큰 실망과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예. 저는 조정훈 특위위원장, 예. 지금 백서위원장이 그렇죠. 자천타천으로 이걸 맡은 거거든요. 사실 이거 자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천타천으로 용감하게 맡아서 이런저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흔들리지 말고 애초에 문제의식대로 정말 불편한 진실들까지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백서 작업을 잘 마무리하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혹시 그럼 조정훈 백서위원장의 출마, 그러니까 뭐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는 뭐 전혀 예. 연동될 이유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도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도 의견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나 윤 대통령 둘 다 책임이 있다라고 발언 내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백서 결과 나오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그냥 담길 것 같은데요. 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의 책임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책임이 어디에 있다, 아니다. 이걸 지금 따지는 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자리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치 공개 선언하듯이 그것도 전 공관위원장부터 공관위원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반성문 쓰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반성문이 아니면 우리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건지 저걸 왜 공개 속상해서 저렇게 공개하면서까지 저 발언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게 하는 건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논란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외부 공관위원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해서 내가 국민의힘 안에 들여다보니 이렇더라라고 쓴소리를 혹시 했다면 모를까. 외부 공관위원도 없는 상황에서 공관위원장과 내부 공관위원들만 참석해가지고 마치 서로를 향해서 책임론을 묻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꼭 자중질환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 회의 석상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건 뭐 사실은 독배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특위위원장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위 차원에서 국민의힘에 단순히 이번 총선 참패 원인만 짚을 게 아니라 그 이전에서부터 대선 준비하는 과정, 그 이후에 일종의 당의 체질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지나치게 뭐 당정 관계도 얘기 많이 나오지만 대통령과 당, 집권당으로서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하나하나 밑바닥부터 이렇게 훑어오면서 그 거기에 따르는 패배로 연결됐던 원인과 결과를 진단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노력들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수반이 돼야 나중에 가서 총선 백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이 일정하게 수용하는 모습들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도 선거 패배 후에 총선 백서 나오면은 나올 때마다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총선 참패의 원인을 누구한테 물으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 짚어서 실제로 당을 바꾸는 노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특위에다 힘을 실어주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가지 않으면 그냥 백서만 나오고 난 다음에 백서 어디 구석에다 던져놓고 말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백서 안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서 추후 뭐 당 대표, 뭐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너무 섣부른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셨듯이 총선 백서가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러면은 차기 전당대회 때 지금 뭐 한 달 반? 그러니까 6말 7초라고 얘기를 하면 길어야 2달도 안 남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 동안에 백서 만들어가지고 그럼 공개해서 도대체 뭔 이득을 얻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실 누구한테 물어도 당원한테 물어도 제가 볼 때는 대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1차원적인 분석과 결과를 내놓고 누구를 향해서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아마 여권은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제가 볼 때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 짚어서 당의 어떤 내부 소통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지역의 가치 문제라든가 수도권과 영남의 정서가 달라지는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보는 작업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도 이 백서를 이렇게 막 서둘러서 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선 패배 책임론이 어느 정도 좀 규명이 돼야 그걸 바탕으로 새 지도부 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해서 졸속으로 누구도 안 보는 백서 하나 덜렁 내놓는 식으로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기왕에 지금 백서 팀은 전당대회 전에 백서를 내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기간을 늘리거나 중단하기는 어려워졌어요. 예. 그냥 그건 하고 그러나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 이후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는 나름의 일종의 그 개혁 특위 같은 것들은 따로 구성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하가 무너지면 필부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뭐 총선 패배를 천하가 무너졌다고 제가 과장해서 표현한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천하가 무너진 것과 같은 큰 충격이거든요. 여기에는 필부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책임이 없겠으며 총선을 전체 지휘한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이 없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책임 얘기하면 반윤이고 한동훈 위원장 책임 제기하면 반한이고 아니 이런 그 단세포적인 발상으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저는 예. 지금 이 특위 작업을 둘러싼 이런 논의야말로 우리 한국 정치 또는 뭐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빼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정치의 그 얄팍함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이후 여당 상황에 대한 두 분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저희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수 전 지사의 얼굴이죠. 영국에서 유학 중이고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19일에 일시적으로 귀국을 합니다. 김 전 지사의 귀국을 두고 김 전 지사의 역할론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인이 이런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귀국해도 역할론이 벌써 나오는 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일정하게 친문계의 구심점이 좀 사라지기도 했고 일단 비명이 좀 없는 그러니까 당 주류가 이제 완전히 교체되는 작업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이들 아니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김경수 지사를 주목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지만 이제 벌써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람을 잡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고 빠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물론 당내에서는 뭐 지금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유지되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 어느 선거도 대선을 어떻게 한 사람이 쭉 끌고 나가가지고 대선 후보가 됩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례.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가 얼마든지 생기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게 오히려 바람직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면 그래서 다음번 뭐 지방선거든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경쟁자가 생기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부터 복권 얘기 나오고 복권은 뭐 야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라는 바이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 해주고 김경수 전 지사가 다시 정치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의 관심도 모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야권의 새로운 대선 주자가 생기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바람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외국에 머무르고 있는 인사가 뭐 곧 귀국한다는 이거 단시야 잠깐 귀국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뭔가 큰 역할을 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굉장히 바람만 많이 들어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이렇게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귀국하는 건데도 많은 해석이 나오는 것. 아무래도 어떤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뜬금없는 소리예요. 예.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힘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못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계속 줄 서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뭐 사실은 뭐 전대에 나오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긴다고들 다 하는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에 나갈 자격이 없다. 그거 누가 줄 서겠어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는 다음 대선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무슨 예. 변수가 되냐 말이에요. 사실은 김경수 대안론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사람이 없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해프닝이에요. 아니, 오죽 사람이 없었으면 그 선거에 나갈 자격도 현재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뭐 이재명의 대항마처럼 얘기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예, 저는 그거는 그래서 뜬금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또 저걸 이용해서 대통령이 무슨 이 사면 복권 무슨 예.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해서 무슨 야당을 분열시켜서 무슨 이렇게 하는 이 공작적으로 뭘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게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 그 이재명 대표 세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 뭐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설처럼 꾸며낼 수는 있지만 그리고 특히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실형 확정돼서 감옥을 살고 나와서 아직 복권이 안 됐잖아요. 근데 예. 그 범죄 혐의가 뭐였냐면 선거 때 여론 조작을 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선거 범죄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판에 다시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라고 지금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이른바 친문계에서 김경수 전 지사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뭐 이 사람이 어떤 범죄로 어떻게 처벌받고 지금 법적 존재가 어떠한지 정도는 기본 팩트를 좀 확인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정말 뜬금없는 얘기가 잠깐 나왔다. 곧 사라질 거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잠깐 정리를 좀 하자면 김 전 지사가 아무래도 지금 피선거권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게 말씀하신 것 같은 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2022년 12월에 특별 사면이 됐지만 지금 복권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는 인원에게까지 그렇습니다. 이야기 법적으로 나오는 자격이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인원이 그만큼 없는 것이다라는 평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 동의하는 부분 좀 있으십니까?
아니요, 대선 후보가 뭐 늘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요. 또 다른 경쟁자가 생겨나겠죠, 자연스럽게. 앞으로 대선까지는 뭐 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럼 이 복권 가능성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윤석열 예. 대통령이 복권을 해준다면 뭐 야권의 자중 질환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분열 효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요. 그건 정치 공학적으로 이런저런 상상력을 발동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복권 조치를 취해줄 것이냐, 이게 또 협치의 명분을 가지고 복권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나중에 지켜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있거든요. 굉장히 아까운 정치인이라고 야권에서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종의 뭐 비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선 때 그때 1등 공신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경남지사를 지내면서도 지방행정도 굉장히 무난하게 잘했거든요. 평가도 좋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댓글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은 이제 구속되는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운 정치인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적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는 불씨가 좀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현실적인 정치 여건상 당장 뭔가 정치를 시작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윤관영 의원이 말한 것처럼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말이 현재로서는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해보자면 국회의장 경선이 있었죠.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국회의장 후보자로 지금 된 경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건데, 이걸 두고도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했고, 우원식 의원은 갈라치기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내에서 좀 많은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저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이 잘못됐다고 사과했죠. 예. 네. 예, 아주 또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겁니다. 예. 사실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진짜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만들려고 예. 정성호 의원도 사퇴시키고 조정식 의원도 사퇴시켰는지, 그래서 정말 추미애 당선인이 주장하듯이 이재명 대표의 마음, 명심이 네. 예, 추미애 당선인한테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건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앞으로도.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예. 또 그런가 하면 우원식 의장 그 내정자도 나도 이재명 대표한테서 형님 이러면서 전화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거짓말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이 우원식 당선인을 찍어서 우원식 당선인을 국회의장 내정자로 만든 당선인들한테 대해서 뭐 온갖 소리들을 하면서 지금 비난 공세를 하고 있고 문자 폭탄을 던지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이게 그 득표수는 비공개했기 때문에 되게 보도 언론이 추정을 하는데. 예, 지금 추정되고 있죠. 뭐 우원식 89표, 추미애 80표 이렇게 보도가 주로 되더라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언론 보도대로라면 이렇게 추미애 당선인을 억지로 만들려고 했던 이른바 명심에 대한 반발심과 그다음에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여러 그 당선인들의 불호에서의 그 비호감, 이게 작용해서 어쩌다가 이변이 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쩌다가 한두 명씩 이렇게 등을 돌린 그것이 어떻게 89표나 돼서 이게 뭐 10표, 20표도 아니고 저는 이거는 일종의 세력적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원식 당선인 내정자, 국회의장 내정자가 몸담았던 민평년이 역사가 한 30년 되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역사가 오래된 뭐 계보라면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유인태 그 당 고문이죠, 현재 고문이 굉장히 쓴소리를 했잖아요. 예. 한 사람을 황제로 떠받드는 것 같은 더불어민주당 이거 걱정이다.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그 쓴소리를 했어요. 이런 발언들은 다 당의 중진들이나
원로그룹에서 나오는 걱정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지만 그렇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그 총선 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이번 선거를 치렀는데 그러나 역시 민주당의 이재명이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 국회의장 경선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뿌리가 깊고 또 역사가 오래되고 간단치 않은 여러 이 중진들과 원로들이 포진해 있는 당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명심이 추미애 후보에게 있었는지조차 지금으로서 알 수 없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네. 근데 언론에서는 이게 명심이 비껴간 국회의장 후보 당선이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과 또 이재명 대표의 뭐 연임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과 좀 분석하는 해석들도 좀 있거든요.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저도 나름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예. 뭐 핵심 당직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이제 해주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정식 의원의 경우에는 그 추미애 의원하고 당선이 나고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육선에다가 뭐 굳이 얘기하면 선수의 나이도 더 많은 추미애 의원이 하면 그 다음 후반기 국회는 국회의장이 자연스럽게 조정식 의원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단일화할 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성호 의원은 왜 단일화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저도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종의 혼란상처럼 보이는 건 일단 당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당원들이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 호능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이제 초선으로 당선된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마 초선들 입장에서 당원들 눈치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미애 당선인한테로 좀 쏠렸을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경우에는 본인은 후보 등록을 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당원들 움직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아마 되기는 어렵겠다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박찬대 의원이 그러면 후보 정리 작업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기는 한데 마침 때마침 약속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실제로 어느 정도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굉장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의 건강성이 이번에 입증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진두지로 이번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선거에서. 예. 사실은 이렇게 진두지휘에서 선거를 승리한 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처음이라고 봐야 돼요. 후보 입장이 아닌, 물론 전체 지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후보 입장이 아닌 선거를 책임지는 위치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모든 관심이 쏠릴 것은 맞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이재명 당이 됐다고 하는 것을 딱 고정해놓고 바라보니까 민주당의 다른 흐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환노위원장 시절에 노동관계법 통과시키는 거라든가 한나라당 의원 8명 모아놓고 민주당 의원 못 들어오게 하고 통과시키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 이후에 네. 뭐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떠넘긴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치 경험이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이 됐을 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들은 굉장히 저는 컸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당권을 쥐고 있으니까 당연히 연임할 거야. 일부 의원들이 소리치는 것만 보면 자꾸 그게 착시 현상이 생기거든요. 당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주목하거나 외부에서 분석할 때도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당을 장악했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민주당의 흐름을 놓치게 된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상황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당 상황, 야당 상황 각각 짚어봤는데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될 것이고 전반기 여야 원구성 협상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것은 뭐 가장 지배적인 평인데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예, 국회는 어느 것보다도 그 관행을 중시하면서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모든 행정이나 기관이나 정부기관은 뭐 10원 한 장 쓸 때도 법적 조문이 어떠냐를 따지지만 국회만은 이게 정치의 공간이기 때문에 법 이전에 그동안의 관행을 중시하거든요. 지금 이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야권,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 이거 두 개가 다 국회 관행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당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가져왔어요.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가져왔고 법사위원장은 20년 전에 열린우리당이 여당으로서 과반 의석을 했을 때 당시 원내대표인 천정배 대표가 우리는 대화하고 협치할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우리는 법사위원장을 내놓겠어, 야당한테.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관행으로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번도 다수당이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을 배출한 당이 법사위원장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국회의장의 국회 의사 진행권과 법사위원장의 마지막 게이트키퍼로서의 견제권을 다수당과 소수당이 나눠서 가져서 국회를 견제와 균형의 대화와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가자고 하는 문제의식이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여당한테 불편할 수도 있고 다수당한테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지켜져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물론 협상용으로 뭐 이른바 블러핑이라고 협상용으로 좀 센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192 야권을 대표하는 175석의 거대 제1당으로서 그동안 지켜져 내려온 이 관행을 지켜가는 것이 크게 봐서 승리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히 상임위 배분도 뭐 일부에서는 정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전부 독식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거야말로 반의회적인 발상 아닙니까? 자꾸 미국 예를 들고 이러는데 아니 그러면 권력 구조를 전부 다 미국처럼 바꾸든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원구성 협상을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성으로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 국회를 열자고 하고 있으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갖고 너무 시간을 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끌 이유도 없어요. 관행대로 지켜가고 의석수대로 나눠가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 점 관련해서는 저는 원구성 협상에 너무 시간을 끌지 말자, 너무 힘을 빼지 말자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행대로 하면 된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관행이 있다는 걸 사실 모르지는 않겠지만 이걸 주장하는 또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주장까지 딱 듣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우리 창고에서 인심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집권당이 만약에 다수당이 될 경우에는 야당한테 법사위원장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열린우리당 시절의 얘기가 사실 그 얘기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관행은 사실 어찌 보면 21대 전반기 때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지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놓고 다 갈등하다가 그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다 가져가라. 그래서 민주당이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제대로 할 역할을 못했어요. 민주당도 비판받았고 입법 독주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 이것 굉장히 따갑게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후반기 국회 때 하여튼 설왕설래도 많고 뭐 서로 간에 힘겨루기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줬단 말이에요. 운영위원장도 넘겨주고 가방위원장 가지고 또 시끄럽기도 하고 했었지만 전후반기 나눠가지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러면은 21대 국회 후반기 때 뭘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렇게 해서 뭐가 정치가 나아졌느냐 질문했을 때 과연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관행만 내세우고 이번에 192석이라고 하는 야권 의석을 가져가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전처럼 그럼 법사위원장은 그래도 여당한테 줘야지 이렇게 했을 때 야당이 선뜻 저는 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행과 현실에 관한 문제일 건데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법사위원장은 절대 안 놓으시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상소로 놓고 그다음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사실은 국민의힘도 다급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후반기에 접어드는데 그럼 상임위원장 다 내주고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협치 문제라든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야당 협조 하나도 안 받고 그럼 4대 개혁 할 수 있겠는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당도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맞물려서 힘의 역학관계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저는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